그럼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인벤터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오데이터 기술팀의 김준호 대리입니다. 이번 인벤터 데이 온라인 세미나는 2D 설계를 하고 있으나 3D 설계를 도입 고려하고 계시는 분 또는 3D 설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진행하게 될 인벤터 데이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오토데스크의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에 대한 소개 및 인벤터 2018에 대한 신기능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 세션으로는 라인테크 허은교 팀장님께서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한 탑다운 설계 방법론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토데스크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세미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esigning high-performance products was mostly trial and error. But these days you can see exactly how well a product will work before you make a single part. And if you wanted to program your machine without errors and downtime, good luck. Today you can generate toolpaths directly from your model with automatic updates when anything changes. That's because Autodesk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Collection now includes the advanced simulation and 5-axis CAM capabilities of Autodesk Nastran InCAD and HSM that work right inside Inventor. In addition to integrated design, simulation, and CAM, you have access to more of the tools used by millions of engineers and designers worldwide. From trusted favorites like Inventor and AutoCAD to tomorrow's must-haves like Fusion 360. Also, you can connect workflows for mechanical, electrical, factory design, simulation, and machining to make designing products faster and easier than ever before. And all for one impressive low price. So, when it comes to modern manufacturing workflows, there's the old way, and there's the now way. Which will you choose?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인 PDMC와 인벤터 2018 신기능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토데스크의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인 프로덕트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컬렉션을 줄여서 PDMC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인벤터 2018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프로덕트 디자인 수트와 프로덕트 디자인 컬렉션이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PDM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PDMC에는 총 11개의 소프트웨어와 4개의 클라우드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2가지 솔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유한 요소 분석을 할 수 있는 라스트라니 캐드와 2.5축부터 5축까지 지원되는 CAM 솔루션인 인벤터 HSM이 추가되었습니다. 라스트라니 캐드와 인벤터 HSM은 인벤터에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은 PDMC의 워크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컨셉 설계를 도와주는 오토캐드 베이스 제품군, 그리고 공장 레이아웃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오토데스크의 대표 3D CAD인 인벤터를 통해서 3D CAD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볼트,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3D CAD인 퓨전 360을 통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유한 요소 분석 솔루션인 라스트라니 캐드와 프로젝트 리뷰 및 시공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나빅스웍스, 그리고 인벤터에서는 동적 시뮬레이션과 응력 해석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퓨전 360 또한 선형 해석 및 열 해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생산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인벤터 HSM은 2.5축부터 5축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인벤터 통합 캠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별개로 PDMC의 별도 제품군이긴 하지만 퓨전 360 울티메이트 버전을 이용하시면 마찬가지로 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3D 맥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렌더링인 A360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DMC에는 엔지니어링 도구부터 생산 도구까지 모든 팀원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벤터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아젠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젠다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는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3D CAD로서 경쟁 제품에 비교하면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에서는 그만큼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테마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인벤터. 두 번째, 차별성.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완벽한 인벤터에서는 설계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경량화 설계 기능을 지원하고 라지 어셈블리 핸들링을 하기 위해 퍼포먼스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토데스크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차별성입니다. 애니캐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타 캐드 파일을 인벤터에서 참조 파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립 파일이 아닌 변경하지 않은 포맷을 그대로 인벤터에서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UX라고 하여 오토데스크에서는 UI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만들어진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검증이나 영업 또는 마케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저장하셔서 원격지에 있는 분들과 공유하실 수가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기능 요청 시 오토데스크에서는 전문 개발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 업체에 특화된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산업군별 인벤터 사용자를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곳이 산업 장비 분야에서 인벤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객사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약 450명 이상의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정리한 결과 어셈블리 업데이트 성능에 대한 것을 많이 요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셈블리 핸들링에 대한 작업 성능 개선을 마찬가지로 많이 요청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2018에서는 어셈블리 핸들링과 업데이트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용량 어셈블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는 대용량 어셈블리를 쉽게 하기 위해 급행 모드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 버전에서는 대형 어셈블리 컨트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펜 혹은 줌, 로테이션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3D 설계를 하시다 보면은 데이터를 줌하셨다가 혹은 로테이션 하셨다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간섭 기능의 경우 부품과 어셈블리 간의 간섭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 볼트 체결 부위 같은 경우 간섭 체크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로 추가해 넣었습니다. 또한 도면의 경우 뷰 배치를 하실 때 미리 보기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 배치를 하시는 순간에 데이터를 로드하느라 인벤터가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2018 버전부터는 그 미리 보기를 사용자가 직접 온오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협업 및 다운스트림 업무 환경을 위한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한 3D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2D 도면을 협력업체와 유관부서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전달하시다 보면 정합성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모델 기반 정의라는 것은 3D 모델링 상에서 2D 도면에 표현하는 표식을 3D 환경에서 다이렉트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인벤터 2018에서만 제공되며 국제표준규격, 국방표준규격, IS 규격을 준수하여 기하 공차, 가공정보, 주석, 작업 지시사항, 치수 등을 3D 모델에서 표현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3D 주석을 단 상태에서 3D 모델을 PDF로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3D 주석이 표현된 3D PDF를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주석을 표현할 수 있는 표준 중립 포맷인 스텝 AP242 파일을 익스포트 하실 수 있도록 2018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포맷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유관 부서에서 중립 포맷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IT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인벤터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상호 운용성에 대한 기능인 애니캐드와 단순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솔리드웍스, NX, 프로이 등의 파일을 변환 없이 임포트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번에 2018.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솔리드 H 파일을 추가로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애니캐드 같은 기능은 인벤터 2017에도 있었던 기능입니다. 이번 2018 버전부터는 하이 버전에서 상위 버전의 인벤터 파일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인벤터 2017 릴리즈 4 버전에서 인벤터 2018의 데이터를 오픈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하위 버전을 쓰시는 분들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2018 버전에서는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면 그 데이터와 링크된 데이터에서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좌측이 솔리드웍스이고 오른쪽이 인벤터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한 프레임을 인벤터에서 오픈하도록 합니다. 화면과 같이 솔리드웍스 파일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인벤터에서 바로 오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리드웍스에서 프레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벤터로 돌아가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의 애니캐드 기능은 모델 형상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색상 정보도 인벤터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면에서 메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메쉬 표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BJ 파일 혹은 STL 파일은 형상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치수 혹은 라인을 따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메쉬 데이터 같은 경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 버전부터는 메쉬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립을 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내부가 솔리드와 같이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D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WG 언더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G 언더레이도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DWG 2D 도면 같은 경우 2D 도면 자체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3D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2D 도면을 인벤터로 가져와서 레이아웃 설계 및 3D 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2018 버전에서는 어셈블리에서도 이 DWG 언더레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DWG 도면을 한 번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D 레이아웃 도면에서 3D 데이터를 구속 조건 지정하여 배치하실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인벤터에서 모델링한 페달 어셈블리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제작한 DWG 파일을 선택한 후 인벤터 내에서 배치를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곳에다가 2D 데이터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인벤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필요한 스케치 요소를 가지고 오신 다음 다음과 같이 3D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스케치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CAD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3D상에서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브라켓 같은 경우에도 홀 부분에 대해서 오토캐드에서 치수를 변경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작업 없이 한 번에 2D와 3D가 공유가 돼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슈링크랩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슈링크랩 기능은 우리말로 하면 형상 단순화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복잡하고 무거운 데이터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간소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버전에도 있었던 기능이지만 2018 버전에서부터는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직접 선택하시거나 형상 단순화된 부분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등의 세분화된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데이터를 협업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벤터의 사용자들이 건축 쪽과 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할 경우 디테일한 내부 정보나 작은 스크류 혹은 홀 같은 데이터의 파일 사이즈만 크게 할 뿐 전혀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단순화 작업을 하거나 건축 쪽과의 BIM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레빗 데이터나 중립 포맷인 IFC 데이터로 생성해서 타 부서와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기능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설비 데이터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이 데이터를 배치할 경우 외곽에 대한 형상 정보와 중요한 부품에 대한 형상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LOD라고 하는 세부 수준 표현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홀이나 포켓, 필렛 등 직접 범위를 설정하셔서 기준 이하의 대상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품이나 내부의 공간 등은 필요 없기 때문에 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이렇게 형상 단순화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 단순화된 데이터는 레빗에서 가져와서 건축 구조물을 모델링 하는데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과 소통하는 인벤터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인벤터 아이디어 스테이션을 통해서 기능을 요청하시면 요청사항이 많은 것에 대하여 신버전에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브라우저 패널 개선입니다.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원하는 부품을 이른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으시고, iProperties 내 속성값 또한 실시간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어셈블리를 핸들링 하시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탭 기능을 통해 화면 내에 원하는 부분에다 끌어다가 창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도구 또한 통합돼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기둥 간의 거리를 측정 시 최단 거리와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두 개가 모두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측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심 거리 혹은 최단 거리를 한 번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지오메트리에 대한 길이, 면적값 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 기능 또한 이전 버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챔퍼 같은 경우 모서리 전체가 아닌 모서리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챔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면 옵셋 같은 경우 스케치는 A라는 부분에 있지만 3D 돌출을 B라는 부분에서 적용하고자 하실 경우 이런 경우에 스케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 버전에서는 면 옵셋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 기능을 통해서 별도의 스케치 작업 없이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하실 작업을 한 번으로 줄여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BOM을 엑셀로 내보내기 할 때 기존에는 썸네일이 표현되지 않아서 엑셀 데이터만을 보고서는 어떤 부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8.1 버전에서부터는 엑셀로 내보내기 하실 때 썸네일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유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친숙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불편하거나 필요하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은 요청사항이 많은 순서대로 채택이 되어서 신버전이 나올 때 개선이 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하여 인벤터 2018 신기능에 대한 전체 요약 영상을 보시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한 탑다운 설계 방법론으로 라인테크 허홍교 팀장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utodesk Inventor 2018 delivers enhanced modeling capabilities and continues to provide the professional-grade 3D mechanical design and engineering tools you need. You'll see enhancements to new features all the way from sketching to large assembly modeling and drawing creation. New model-based definition tools dramatically change the way you collaborate with production
안녕하십니까. 라인테크 시스템 서비스 사업부 허홍규 팀장입니다. 금일 인베스트의 웨비나에서 진행할 내용은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한 탑다운 설계 방법론입니다.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 2D 도면을 보며 간단히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2D 도면 없이 3D를 설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D 설계를 진행하실 때처럼 3D 설계도 방법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해 웨비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등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토데스크 및 가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라인테크 시스템은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로서 1990년 설립 이후 기계,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시해온 선도 기업입니다. 또한 28년간의 노하우로 현업에 최적화된 설계 방법론 도입과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에 대한 교육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실무자들이 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세미나를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진행할 내용인데요.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인베터 내에서 설계 정보를 내보내고 가져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사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과 간단한 데모를 통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에 설계된 시베트 변속기 모델이 있는데요. 이 변속기를 통해 레이아웃 구성 및 정보 전달 그리고 활용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프로세스는 탑다운과 바텀업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바텀업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2D 설계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인벤터에서 단품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모델링된 단품들을 조립도를 참조하여 최종 조립을 만들게 됩니다. 설계라기보다는 3D 모델링이나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부품들을 모델링하고 조립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탑다운 프로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아웃, 스켈레톤 모델을 먼저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이아웃 모델의 역할은 설계에서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며 구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증합니다. 그림과 같은 변속기 모델을 예로 들어보면 케이스 내부의 프레임 크기 및 위치, 분리 형상, 벨트 스펙 및 변속비까지 레이아웃에서 검증 가능합니다. 이렇듯 설계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를 통해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해지고 설계 정보가 상위 레벨에서 일괄 관리되므로 설계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그럼 탑다운 프로세스만 있으면 설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신규로 설계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 중에 설계 변경이 많고 구성품 간의 의존성이 높은 경우 탑다운 프로세스로 구성품을 설계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재활용 부품 및 라이브러리 경우 변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으로 모델링 후 조립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설계 프로세스는 모든 설계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활용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정보 공유 방법인데요. 탑다운 설계 방법론에 의한 정보 공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크게 보면 부품 상에서 정보를 내보내고 가져오는 방법과 조립품 상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로 모든 설계 유형을 커버할 수 없으며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고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설계 정보를 내보내는 방법은 부품 만들기와 구성 요소 만들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부품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중 부품 만들기는 그림 1과 같이 솔리드 본체부터 매개변수까지 부품에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내보낼 때는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피처 구조를 유지하며 내보내고 공유받는 쪽에서 링크 억제 및 끊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으로는 조립품 상에서 부품 간 설계 정보 교환이 불가하고 공유 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며 링크 끊기 이후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이 없거나 열려있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성 요소 만들기는 부품에서 만들어진 솔리드 본체를 조립품을 구성하면서 별도 부품으로 생성하는 기능으로 솔리드 본체가 여러 개일 경우 손쉽게 조립품을 구성하면서 부품들을 생성 및 배치할 수 있습니다. 파생은 부품 만들기가 설계 정보를 내보내는 기능이라면 역으로 부품상에서 다른 부품 및 조립품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으로 장단점은 모두 유사합니다. 이렇듯 부품상에서 정보 공유 기능이 있다면 조립품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객체 복사는 조립품상에서 부품 편집 모드로 들어가 조립품 내에 포함된 구성품들의 정보들 중에서 면, 본체 정보만을 복사하고 작업평면과 커브 등은 복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조는 객체 복사와 마찬가지로 편집 모드에서 다른 구성품 요소를 선택하여 작업 피처, 면, 점, 축 등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별도의 기준 설정 없이 타 부품을 참조하여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부품만 열려있을 경우 참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부품 만들기부터 세부적인 부연 설명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내보내기 안에 부품 만들기 및 구성 요소 만들기인데요. 부품 만들기는 피처를 선택하여 내보내는 기능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요소들을 자동 선택한 후 부품 이름을 지정하면 부품이 생성되면서 설계 정보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조립품을 만들면서 부품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레이아웃이나 스켈레톤을 구성한 후 정보를 하위로 분배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성 요소 만들기는 커브나 작업 피처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솔리드로 설계 정보를 구성했을 경우 이 다중 솔리드를 선택하여 조립품을 구성하고 부품 배치까지 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 데모를 통해 부품 만들기와 구성 요소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부품 만들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에 있는 커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 가능한 것은 현재 스케치 및 이 안의 구성 요소들이 지금 보여지고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신규 부품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립품이 만들어지면서 부품 1이라는 신규 부품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부품 만들기에 해당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고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의 경우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그 기존의 솔리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내보내면서 신규 부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구성 요소 만들기를 하면 이 안에 만들어진 솔리드 본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셈블리를 구성하면서 부품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품명을 지정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구성요소 어셈블리가 만들어지며 그 속에 새로운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정까지 가능해집니다. 보셨듯이 레이아웃이나 컨셉 모델에서 구성품을 뽑아내어 디테일 설계를 진행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정보 가져오기입니다. 부품에서 정보 가져오기 기능은 파생이며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부품 만들기에서 내보낼 수 있는 요소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법 또한 거의 유사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레이아웃 이외 일반 설계 부품과 조립품을 지정하면 부품 안에 포함된 솔리드 및 조립품 안에 포함된 구성품들을 그림 1-1과 같이 부품 내로 가져올 수 있고 옵션을 설정하면 가져오는 구성 요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대상으로는 부품과 조립품뿐만 아니라 그래픽 툴인 알리어스 파일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요소 및 형상은 설계 시 참조로 사용 가능하거나 간섭 검토용으로 사용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 데모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파생이라는 신규 부품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파생에서 가져온 물건은 조금 전에 생성한 부품 만들기 부품에서 가져오고 오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케치 및 또 매개 변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요소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의 레이어 파일에서 관련된 중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파생으로 가져올 거는 이번에 객체 복사 및 직접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 부품이나 그러니까 파트나 아니면 어셈블리 지정하시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불러들여올 수 있고 어셈블리의 경우 객체 복사에서 직접 참조로 불러들이는 부품 중에서 파생 조립품 편집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 가시성별로 가져올 수도 있으며 크기별로 부품을 제어해서 원하는 크기에 맞는 전체 부품이 아닌 일부 외형물을 가져올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셨듯 여러 부품 및 조립품에서 정보를 필요할 때 즉시 가져올 수 있으며 설계 작업 중 많이 사용되어지는 정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객체 복사 및 직접 참조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객체 복사는 조립품 안에 포함된 구성품들에서 면과 본체 정보를 복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마우스의 상부면과 버튼처럼 부품들 간에 같은 면을 공유해야만 할 때 사용합니다. 즉 초기보다는 설계 중 필요에 의해 면을 복사하여 가져올 때 사용됩니다. 직접 참조는 객체 복사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공유 정보를 부품 안에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 피처를 생성하며 생성된 피처는 가변으로 표시되고 원본과 연관성은 유지됩니다. 문제는 원본 정보를 복사하지 않으므로 부품 내 작업 시 참조 확인이 어려워 수정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데모를 통해 객체 복사 및 직접 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고 그리고 직접 참조하는 객체를 복사하는 이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부품으로
뷰라는 부품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객체 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3D 모형 안에 객체 복사가 있고 이 안에서 그 뷰 윈도우를 생성하기 위한 형상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어셈블리 형상에서 뷰 윈도우를 만드는 그 케이스 부분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안에서 형상을 윈도우 형상을 구현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형상을 참조해서 새로운 윈도우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형상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직접 참조 부분입니다. 역시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할 부품은 가스켓이고 이쪽에 형상, 지금 보이는 이 형상과 동일한 가스켓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설계에 바로 가스켓을 지정하고 이 지정된 면대로 바로 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직접 참조의 경우 기존 면을 참조해서 그 위에 바로 형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셨듯이 사용법이 쉽고 직관적이며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내에서 구성품들 간의 정보 공유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인벤터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그 스켈레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스켈레톤 모델 같은 경우에 변속기가 구성되어 있고 이후 레이아웃 모델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PIV 변속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속기는 CVT 변속기의 일종으로 두 쌍의 플립폭을 조절함으로써 벨트의 위치가 변하며 변속이 되는 개념으로 변속 충격이 없고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합니다. 정속축과 변속축은 기본 설정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동일하므로 시소와 같은 원리로 좌우 변화의 폭은 일정합니다. 기본 설정축을 조절함으로써 기어비가 1대1일 때 디스크상에서 벨트의 초기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조종 핸들측을 조절함으로써 변속비를 제어합니다. 이런 변속기가 필요하고 변속비를 플러스 마이너스 3대1로 하는 것은 바람이 세기가 변하더라도 발전기로 들어가는 축의 RPM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고 바람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속비는 2.5대 1을 넘지 않기에 3대 1로 변속비를 설정하였습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초기 설계 검토를 함으로써 요구 스펙 가능 여부, 디스크 위치 및 형상 정의, 조종 핸들의 회전 범위와 최소, 최대 시의 벨트 위치 및 이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레이아웃으로부터 산출된 값으로 조종 핸들 축의 나사산을 M16의 피치 1점으로 사용할 시 플러스 마이너스 8회를 회전함으로써 요구 스펙인 3대1의 기어비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경우 레이아웃을 만들고 거기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축의 위치 설명, 디스크 형상, 그리고 벨트 형상 및 길 산출은 인벤트상에서 CVT 스케일을 열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CVT 스케일입니다. 이 CVT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든 최종 어셈블리가
바로 이 데이터인 PIV 변속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IV 변속기 같은 경우엔 CVT 변속기의 일종이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여러 스펙을 고려해서 CVT 스켈레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보실 부분은 큐브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큐브 같은 경우에는 폭을 지금 105로 해놨는데요. 이 폭을 변경함으로써 변속기가 바뀌게 되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이것은 메인 프레임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변속기 부분인데, 변속기에서 이 풀리 형상의 폭이 변하면 벨트 위치가 변하며 기어비가 변속되는 개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CVT 스켈레톤 상에서 이 배구가 기준 치수고 지금 양쪽이 1대1인데 이 치수를 변경하게 되면 치수의 변경과 함께 기어비는 변경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폭이 지금 85인데 이거를 125로 변경했을 시 지금 양쪽 풀리의 폭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기존의 프레임이 105일 때 총 프레임의 길이값은 253mm입니다. 그럼 반면 85나 아니면 125로 변경 시 길이값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CVT 어셈블리를 보시면 샤프트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의 홀 부분은 일반적인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놨지만 마지막 총 길이값이 변경될 때의 나사 조절 부분은 장공으로 표시해서 길이값이 변경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토익값을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지금 기본 프레임에 대한 위치를 설정하고 디스크에서 지금 프레임이 변경될 때, 프레임이 치수값이 변경될 때 디스크도 따라갈 수 있게끔, 치수가 변경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형상 정의 및, 그러니까 형상 구속 및 치수 구속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벨트 부분입니다. 벨트에서 보시면은 초기에 105일 때는 양쪽의 R값이 동일하므로 벨트가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 R값이 변경되게 되면 한쪽의 치수가 커지게 되면 그에 맞게끔 벨트의 형상도 변경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5일 때도 물론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벨트의 길이값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벨트의 총 길이값은 640.207입니다. 이거는 양쪽 기어비가 1대1일 때 640이 나오는 것이고 양쪽의 기어비가 틀릴 경우 벨트의 길이도 약간의 차이는 생기게 됩니다. 지금 아까 640인데 지금 646 정도 했습니다. 이래서 벨트의 길이값은 지금 기어비의 변화를 고려해서 이보다 큰 650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벨트의 길이값이라든가 텐셔널을 조정할 수 있는 텐셔널을 추가로 부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텐셔너고 이게 이제 벨트의 길이값 스펙을 정의한 뒤에
필요에 의해서 텐셔너를 추가한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켈레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구조인 CVT 스케일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기어 아세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기어 아세이에 추가 조립하였고, 부품들은 라이브러리가 많고 단순하므로 개별 모델링하여 CVT 스케일에 조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CVT 스케일이 변경될 때 조립된 부품들도 같이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아세이 내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스켈레톤이 필요하므로 케이스 스케일을 추가하였습니다.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의 경우 디자인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CVT 스케일의 내용을 파생으로 불러들였고 케이스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내보내기 및 파생 등을 이용하여 케이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기어 아세이의 경우 조립을 통해 CVT 스케일에 종속되고 변경되도록 하였으며 케이스 아세이는 설계 정보를 파생으로 공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렇듯 실제 설계에서는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벤터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세상의 어셈블리입니다. 세상의 어셈블리 안에 보시면은 기어 어셈블리가 있고 그리고 케이스 어셈블리가 있으며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CVT 스켈레톤이 있습니다. 스켈레톤 부분은 그만 설명을 드렸고 이 기어 어셈블리 안에 보시면 또다시 CVT 스켈레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CVT 스켈레톤과 기어 안에 있는 스켈레톤은 동일한 데이터이고 굳이 기어 어셈블리 안에 이것을 추가한 것은 CVT 스켈레톤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기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이므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어 어셈블리 내에 CVT 스켈레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CVT 스켈레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수를 변경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은 지금 CVT 스켈레톤 아래 하위에 조립되어 있는 많은 부품들의 경우 따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생이라든가 내보내기 기능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CVT 스켈레톤에서 만들어진 커브 및 포인트 그리고 평면 등을 조립 기준으로 사용하여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생 기능이 없고 조립에 의한 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바텀업 방식으로 조립해서 스켈레톤에 의해 스켈레톤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어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케이스 어셈블리의 경우 케이스 스켈레톤을 추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 스켈레톤 결과적으로 이제 설계가 모두 끝난 후다 보니 스켈레톤이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계 정보를 추가하다 보니 복잡해진 거고요. 이 스켈레톤 안에는 지금 케이스의 경우 내부에 있는 기어라든가 풀리를 고정하고 전체를 보호하는 케이스이므로 CVT 스켈레톤 안에 들어있었던 중요 정보를 먼저 파생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정보, 추가적인 형상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형상들을 가져다가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 공유를 통해 나머지 부품들을 설계하였습니다. 즉, 케이스 어셈블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생 및 정보 공유를 이용해서 형상 정보를 공유해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이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설계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품 만들기 및 구성 요소 만들기, 파생은 부품단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고, 객체 복사 및 직접 참조는 해당 어셈블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이외 기호 아세에서 보았듯 조립 구속을 이용한 정보 공유도 가능합니다. 많은 정보 공유 방법 중 최고는 없고 최선만 있으며 설계하는 모델에 따라 설계자의 취향에 따라 편한 것을 선택하여 설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한 탑다운 설계 방법론을 설명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라인테크 시스템 홍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